소장이 그 방송은 끝났는데 네. 우리 매주 GTX D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럼요. 매주 달라지고 있어요 난리. 지금. 김포에서 지금 이재명 난리. 지사도 지금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월달에?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한 표도 아쉬운 상황에서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되면 굉장히 아쉽잖아. 김포 인구가 50만이고 이게 관계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김포 50만이죠. 인천이 290만 정도 되죠. 하남시, 강동구까지 따져보면 이게 표가 얼마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잖아요. 삶의 질의 문제인데 이거 돈 나눠주기 그런 복지가 아니라 이건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실제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인프라 문제인데 이걸 안 해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내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금 가지고 나눠줘도 세금이고 인프라를 깔아줘도 세금인데 나 같으면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주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 이걸 과연 거부할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먼저 던졌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 누가 나올지는 몰라도 다른 후보가 나는 GTX-D 안 합니다. 그럴 후보는 없겠죠. 도 아니고 누가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는 이 공약이 다 들어간다라고 봐요. 그럼 대통령 공약이 들어갔는데 과연 차기 국토부에서 과연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밖에 없. 시간이 문제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A, B, C 먼저 하고 D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요. 주택시장 안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일단 덮어두자라고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라면. 지난주 방송 나가고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도대체 좋아. 그럼 소장님은 어디 사신대? 이 질문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러게요. 경기도 어디 사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이요? 네. 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것까지만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자동차 전문가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궁금한 거랑 같은 개념이겠죠. 뭐. 차에 돈이 얼마 있는지 물어보죠 그랬어. 얼마 있으세요? 안 가르쳐 주죠. 많다고 하면 대화 유치하네요. 어? 못 하겠네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많다고 하면 많다고 욕하고 적으면은 적다고 욕하고 너 뭐 했냐고. 왜 적냐? 그러고. 어디 있냐? 그리고 사는 거는 수원이지만 어디 투자한지는 또 모르잖아요. 사는 지역과 투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꼭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상담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거주와 투자를 두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녀가 있으면 교육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세대수 문제 여러 가지 막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분리를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투자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하잖아요.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크고 뭐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이런 집은 거주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 전세기구 하나 사두고 내가 사는 곳은 전세로 어디 외곽 지역에 큰 평수 하나 전세로 살아도 삶의 질은 굉장히 좋거든요. 집이 없는데 내가 전세로 살면 굉장히 우울한데 잘 투자해놓고 내가 전세에 살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기분 좋게 나가거든요. 아유 내가 집이 없냐 뭐가 없냐 그냥 아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만 거주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거든요. 10년 지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거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내 집은 하나 필요하잖아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 하나 해두고 전세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집도 아닌데 전세집을 알아보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집도 아닌데. 그래서 전세는 진짜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교통이 필요하면 교통 좋은 데 가시고요.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필요한 데 가시고요. 뭐 내 마음대로 가도 되거든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저층이면 어떠냐고 내 집이 아닌데. 오래되면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전세는 좀 편하게 가시면 되고 투자는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소장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쉽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 때문인지 맞아요. 접근을 잘 못해요. 이럴 때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분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명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분 명함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백습이 불여일매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사는 게 낫다.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고민하는데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인생도 길잖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을 오름에 있어서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숨이 차죠. 숨차고 중간에 퍼져버리거든요. 그냥 그렇죠. 내 페이스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생도 어차피 긴 인생이라면 지금이 내가 자본이 부족한데 갑자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모아서 사야지 그러면 열심히 모으는 동안 실물 자산 가치는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1억 있는 사람들은 꼭 서울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매를 하고 하나씩 그게 또 올라가면 레버리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정석대로 가는 게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맞지 않나. 한 번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다가 10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부하는 것보다 한번 매매를 해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100쇼가 불여 일질. 쇼핑 100번 하지 말고 한 번 질러라. 그건 이거는 바람직하지 좀 않은 쇼핑 그냥 100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쇼핑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소장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주식 하십니까? 요즘은 안 합니다. 예전에 좀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아, 최근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한 5년 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습니까? 큰 재미 못 본 것 같아요. 왜 못 봤냐면 예. 못 기다리겠어요. 이게 아니 그거 아침에- 둘째치고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관련 주만 사셔도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예. 그게 보이지 않고요. 이제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을 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꾸준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제 하루에 마음이 10번씩 바뀌더라고요. 이게 뉴스 볼 때마다 팔아야 돼? 이게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렇게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오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뭐 그날 커피를 사든지 술을 사게 되고요. 내리면 또 속상하다고 또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옆에 얻어먹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얘기해서 우리 좀 전세 얘기도 잠깐 짚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세가 실제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집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죠. 예. 아까 제가 학교 성적 얘기했듯이 나보다 못하는 성적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상급지 나보다 나은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사는 집 비슷한 수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있기는 있죠. 가격이 안 맞을 뿐이죠. 그래서 새로 이사 갈 집들은 여전히 편차가 크고요. 계약갱신 청구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빈 집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통계하고 저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전세 가격이 많고 가격 상승률이 뭐 둔화되고 안정이라고 하는데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해보세요. 도대체 어디가 안정이라는 건지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 소장님이 쓰신 저서 중에 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전세 제도가 없었다면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게 전세 전세가- 좋은 제도 아니에요?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좋은 제도냐면 네. 집값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2년 동안 그 임대차 보호 기간 동안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요. 그러면 내가 사는 임차 기간 동안은 집주인도 내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거든요. 집을 안 보여줘도 되고요. 2년 동안은 내 집이란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이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죠.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세금 하나도 취득세도 안 내죠. 보유세도 안 내죠. 뭐 전세 나온다고 해서 뭐 그렇죠. 양도세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전세가.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 볼리비아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리비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외국 사람들이 2번 놀란다고 해요. 전세 제도를 보고. 왜 놀라냐면 첫 번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집값의 절반 정도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잖아요. 생면 얼굴도 못 보는 집주인한테 집값의 절반 정도 가격을 어떻게 맡기고 내가 거주를 하냐. 일단 맡기는 것 자체에 놀라고. 네. 예. 이거는 뭐지? 한국이 이상한 나라 아니야? 두 번째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뭐지? 보증금 다시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나갈 때 그대로 다 주고. 그대로 받고 잘 살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느슨하거든요. 못질 좀 해도 이해를 해주는데 외국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계약서만 해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한국이 이렇게 복지 국가였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도 한국의 전세제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요? 네. 예.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그쪽에 연세대학교 근처에 전세 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집을 안 사주고 전세를 구했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사줘도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세입자들 전세집이 부족한데 그러면 헐리우드 스타가 전세를 구해서 저는 좀 씁쓸함을 좀 느끼긴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제도는 분명한데 왜 전세가 없었으면 오히려 투기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나 금융학적으로 보면 전세는 레버리지예요.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거든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주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자를 안 내는 무이자 대출의 집값 절반 정도를 아무 규제 없이 받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러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세 5억을 끼면 5억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 자본 50%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또 여차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무이자 레버리지, 이 전세 제도가 결국 아파트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전국적인 투기판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러면 전세 사실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 집주인들의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네. 뭔가를 굴릴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집주인도 오케이를 했던 거고 세입자도 그렇죠. 오케이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죠. 뭐 이자를 그렇죠, 받던가 그렇죠. 그게 네.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 2층에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증금을 줬다가 살다가 그냥 돌려받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혜택을 줄까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고 나중에 크면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으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해도 되고요.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요즘 저금리잖아요. 결국에는 갭 투자.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여전히 집값이 올라주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갭 투자 용도로 레버리지가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유용한데 만약에 주택 시장이 진짜 안정이 돼 버렸다. 집값이 더 안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내가 굳이 전세 끼고 집을 살 필요가 없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세 끼고 집을 안 사게 되면 민간 전세 물량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공공이 해줘야 되는데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 지금 규제를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혜택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공공 임대 아파트들이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제 뺏기기로 했다면 적어도 충분한 공공에서 그 줄어드는 전세 물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전 뭐 고등학교 시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전세에 대해서 좋다라고 느꼈는데 좀 상황은 달랐던 게 저희는 그때 세입자였거든요. 아, 세입자로서 와 우리가 보증금을 이거를 냈는데 나갈 때 이만큼을 준대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갭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 수년 전에 이 갭 투자가 성행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로 수익도 많이 보고 그렇죠. 예 문제도 많이 됐지만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가 많이 강화된 이 시점에서 갭 투자가 올바른 투자의 방향일까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란 것 자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예. 취득세 12% 내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도 어렵고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는 이미 다주택자라면 지금 와서 규제 지역의 수도권에 갭 투자하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게 세금 다 내고 나면 크게 남는 것도 없고요. 자본 이득 예를 들어서 한 5억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도세 한 3억 5천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주택자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세금 내고 뭐 따져보면 그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갭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자기 자본은 부족한데 대출 받기는 그렇고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이 필요하긴 한데 당장 그 집에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전세 끼고 서울에 하나 사두고 나는 자금이 부족하면 뭐 다른 지역에 월세로 좀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더 모아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가 입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집이 필요 없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미싱 아웃 될 것 같은 그 공포감, 피어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세 끼고 내 집 마련 한 개 해두고 꼭 거주를 안 하더라도 전세 끼고 한 개 정도 사면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보험 같은. 그래서 한 개 사두고 나는 전세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또 평소에 소장님은 그 이명박 정권 때 시작했던 이 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이 전세 시장을 더욱 올라가겠다, 전세금을 올리는데 부담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MB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물론 의도 자체는 좋았어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금이 그러니까요. 부족하니까 레버리지를 좀 더 일으켜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거예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집주인들도요.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제 세입자예요. 예, 해보시죠. 아무리 봐도 직장 다니고 많이 예. 못 올려줄 것 같아. 나는 한 5억 올려받고 싶은데 연봉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1억밖에 못 올려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5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죠. 발을 뻗는 곳에 발을 뻗어야 네. 되잖아요. 뻗을 수 있는데. 근데 전세자금 대출 제도란 게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허용해 줄 테니까, 인정해 줄 테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되잖아. 저금리잖아. 너 월세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네. 굳이 집주인하고 싸우느니 알아서 올려줄게. 그 이자 얼마 된다고. 이 이해관계가 맞물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죠. MB 정부 시절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공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많아요. 상황극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저에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 총각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았는데 네네. 아니 그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네. 전세자금을 너무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 받아 살았는데 그 갚으려고 수년 동안 고생하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눈높이보다 높으면 내 수준이 안 되면은 그렇죠.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전세자금 맞습니다. 대출이 있으니까 눈높이를 놓치게 되는 거죠.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뭐 제가 좀 나쁘게 좀 과하게 설명을 특정 분들은 이제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돈이 부족해요. 네. 제가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빌라 중에서도 반지하 뭐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빌려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본이 아니야. 나의 자본 능력을 벗어나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가기 때문에 과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오버슈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거품이 생기는 건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제가 레버리지라고 했잖아요.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라고 했는데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이자 대출 레버리지가 늘어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고 이게 하방 경직성이 생기거든요. 전세 가격이 떠받쳐 주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그 이하로 잘 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 가격이 더 견고화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올라가는 시세가 이제 진짜 시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줬으면 차라리 이렇게 급등 안 했을 거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 안 했으면 매매 가격도 이 정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좀 전세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어떻습니까?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에 대해 좀 수요를 줄이거나 반대로 좀 공급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네. 수요를 줄이려면은 매매를 장려해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어렵죠, 문제가 어렵죠. 되고 또 공급을 늘리려면은 물량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그거 쉽지 않고 딜레마 같아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와, 이게 이제 매매 시장하고 맞물려 있어서 더 힘들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전세 물량은 늘려주고 수요는 줄여줘야 되는데 전세 수요를 줄이려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 매매로 돌리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월세나 뭐 이렇게 돌리는 방법인데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려니까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 과도한 혜택을 주고 투기로 발생할 수 있고 매매로 돌리자니까 또 매매 시장을 자극할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이 실수요자들에게 가는 과정에서 갈 수 있게 좀 정부가 중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같은 건 어때요? 제가 적극 찬성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공급을 늘려주는 건 하드웨어적인 정책이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런 게 있죠.
지금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내놓는 건 한 달, 두 달 만에 매물이 한 30만 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풀어주게 되면 또 투기하신 분들한테 과다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수요자들, 살 수 있는 분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출범할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라고 했으면 이렇게 욕 안 먹어요. 왜냐하면 사라고 했는데 대출도 좀 늘려주고 세부담도 완화시켜줬는데 안 산 사람은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럼 정부를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살 사람은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팔 사람은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명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좀 머리를 쓴다면 실수요자, 우리 앵커님이 무주택 생애 최초 무주택 세대주라면 제가 다주택이라면 예. 제가 앵커님한테 시세 대비 90%, KB 시세 대비 뭐 90%나 80% 팔게 되면 전 좋죠. 너 양도세 중과세 배제시켜 줄게. 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게. 그럼 저도 이득이죠. 왜? 그러네요. 한 3억 사게 해주는 대신에 나는 6억 내야 될 세금을 절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는 매물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부는 또 거래세를 또 좀 거둘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은 정부 관계자들도 좀 머리를 맞대고 무조건 안 돼. 출구 전략 안 돼. 대출 규제 돼.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고 좀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좀 서로 위인할 수 있는 약간 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좀 뭔가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전세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아, 저도 너무 스트레스죠. 그것 때문에 등 떠밀려서 집을 사긴 했는데 참 이 전세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이 다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이러니하게 들어요. 네. 가장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전세금 안 올리고 10년 동안 잘 살고 있다가 예. 나중에 막상? 집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나갈 때 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전세나 매매 집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금 올려달라고 닥달하는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이라는 슬픈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들어가지고 웃픈 현실이네요. 정말. 웃픈 현실입니다. 예. 참 전세건 매매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에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